안녕하십니까. 채널후 곽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걸어왔던 길을 좀 살펴보고 그의 어떤 개성이 그를 정치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가 보여준 능력과 성격,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의 대선 경쟁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점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포스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윤 총장의 부상, 그리고 그에 따른 민주당 대선 구도의 영향,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유근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윤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두 인물을 앞질러서 1위를 하기도 하고, 또 양자구도에서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 총장의 등장이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이 대선 구도에 미묘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태까지 굳건에 섰던 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인물의 양강 체제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현재로서는 이낙연, 이재명의 양강 구도가 상당히 공고해 보이긴 하는데요. 최근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제3의 후보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세균 총리의 지지율이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대선 행보로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상황을 잘 관리해서 K방역, K경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로 이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정세균 총리 하면은 정말 정치적 스펙, 이것만 따지고 보면은 여야 정치권에서 정말 단연 돋보이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했죠. 당대표, 국회의장, 또 국무총리. 정말 이른바 대통령만 빼놓고 전부 다 해봤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대권을 손에 잡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안에서는 여전히 그냥 이낙연, 이재명 두 인물의 양강 체제가 공고해 보이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양강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살펴보고, 여기에서 정세균 총리가 대항마로 좀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지 이것까지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윤석열 총장은 권력에 맞서며 대선 주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윤석열의 등장은 정치권에 다층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권에 불리하고 야권에 유리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 예를 들어 야권에서 지지율이 10% 넘는 후보가 없었는데 그나마 윤 총장이 치고 올라온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윤 총장이 너무 압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야권 주자들은 그늘에 가리워진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네요. 명이 있고 암도 있는 이런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권에는 윤석열 쇼크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강력한 대선 경쟁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권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윤 총장의 등장으로 다른 야권 인물들이 좀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내심 반기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윤 총장의 등장으로 여권이 좀 결집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로 보면은 다소 이제 복잡한 이해득실을 좀 계산해 봐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선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낙연 대표의 입지가 다소 흔들릴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총장을 근소하게 앞선 반면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에 뒤처졌거든요. 이 대표는 자기 브랜드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인물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처음 국무총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계승자 역할 이런 게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내 그 친문계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뭐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대표 오른 거 뭐 이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 대표에게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우산을 쓰고 있는 셈인데 일단 이런 점은 당내 경선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 야권에 윤 총장 같은 강력한 인물이 없었다고 하면 민주당 깃발로 누가 나오든지 간에 대선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 대표가 본선 경쟁력이 이재명 지사보다 좀 낮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당내 주류 세력의 지지를 얻고 경선을 통과한 후에 본선까지 순항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총장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 당내 어떤 지지보다는 그 본선 경쟁력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대선은 결국 중요한 거는 본선 경쟁력이죠. 본선에서 이기는 게 최종적으로 이기는 거지 당내에서 이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이낙연 대표가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거의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기 말에 그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율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보통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정말 어떤 일로 인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을 해버리면은 정말 이 대표의 대선 행보도 좀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양강 구도의 또 다른 그 한 인물인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자, 이재명 지사는 윤 총장의 등장에 좀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이 지사에게도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이 지사는 자기만의 확고한 정치 브랜드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재명 지사는 처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걸로 이제 지지율이 확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이런 것들 이재명 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세워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끌어안은 뭐 이런 그 인물이었어요. 주요 이슈를 주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도민들에게 이제 다가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은 계속 공고하게 이제 올라갔죠. 경기도민의 인구가 굉장히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유리한 면이 있고 또 그리고 경기도는 인천이나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경기도에서 펼치는 정책이 서울하고 인천에서도 이제 알고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요한 요인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지사가 상당히 저돌적이고 강성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이 서로 겹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사가 정치권에서 강한 대선주자, 강성의 이미지를 독점하고 있다가 상대 진영에서 라이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지사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기존 민주당 지지층 밖으로 이 외연 확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반면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계층에서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무당층이나 다른 당 지지층 이런 데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이 대표보다 높게 나오는 것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윤 총장 역시 확장성이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의 확장성에 윤 총장의 확장성이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령 명확한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외의 영역, 이걸 우리가 뭐 편의상 제3지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3지대에서 나는 문재인은 싫지만 이재명은 좋아. 혹은 나는 국민의힘은 싫어도 윤석열은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윤 총장이 이 지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등장과 함께 지금의 이 양강 구도와 달리 좀 색다른 대항마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이제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정세균 총리가 충분히 재평가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국무총리라는 점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집합이 있습니다. 둘 다 정치 경험이 풍부하다는 공통점도 있죠.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이낙연 대표보다 더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대선 주자로서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세균 총리가 스펙 면에서 이 대표보다 앞선 모습도 있거든요. 일단 정 총리는 6선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로 5선인 이 대표를 앞섭니다. 일찍이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당직도 한참 전에 당대표, 원내대표 이런 것들을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우리나라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을 지난번에 했었죠. 정말 그 정세균 총리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치적 스펙만 놓고 보면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 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하면서 확 떠오른 것과는 달리 이 정세균 총리는 이미 그 전부터 당내에 이 자기 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막강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정세균의 세균을 따서 SK계라는 게 당내에 있죠. 이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만 쭉 선거를 치르면서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지내다가 국무총리가 되고 총선에서 대세론을 잇고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과 달리 정 총리는 이미 2012년에 그리고 2016년에 판세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 서울 종로에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2012년에는 홍사덕, 2016년에는 오세훈을 이기고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됐죠. 이 불리할 거라는 이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얻으면서 선거의 강자로서의 면모도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직함의 스펙뿐만 아니라 실제 능력에서 또 그리고 선거를 이겨내는 그 저력에서 여러 가지 강점이 정말 많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지율이 거의 미미하다는 이것인 것 같아요. 낮은 지지율 뭐 이런 거 고사하고 대선 후보로서 이제 이름조차 지금 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대선이 뭐 1년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정 총리가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판세를 뒤엎을 만한 그런 기회나 계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윤석열 대항마로서 이낙연 대표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 이런 걸 보이면서 그 대안으로 정 총리가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국면이 이 정 총리가 방역 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이나 경제 이런 것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분야거든요. 이 국민적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발 코로나19 사태 때 과감한 조치로 확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정 총리는 전국의 방역을 지금 또 총괄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따라 지지율 급반등도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문 세력들이 또 정 총리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그 문재인의 호위무사라고 우리가 이제 소개했었던 적이 있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제 정세균계, SK계 이렇게 불리고 있고 정 총리도 역시 원조 친노라고 할 수 있고 또 범친문 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친문의 지지가 정 총리에게 쏠릴 수 있다. 뭐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정 총리가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 총리가 대선 행보 같은 움직임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총리 취임 이후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대화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의견들을 이제 수렴하고 뭐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로 책도 냈다고 하고요. SNS 메시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전 총리의 대선 의지, 대권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보다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좀 보이거든요. 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으로 SNS에 공을 들이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정세균 총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타보신 분들 중에 이 정 총리의 육성으로 그 코로나19 방역 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위생적인 수명을 종사하며 마스크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대선 피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요즘 그 정 총리가 정말 그 움직임이 바빠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뭐 당연히 경력이나 경험 뭐 그 이런 면에서 충분히 이제 잠재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이렇게 급부상을 하면서 민주당의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저희 채널 후는 내년에 있을 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정치 현안들까지 앞으로 그 대선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권의 움직임들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